예, 지금 보시면 예, 페루입니다. 페루 대통령 부통령이에요. 이 페루 대통령 같은 경우 사실은 시골 학교 교사 선생님 이러다가 물론 이제 논문 쓰고 이제 대학교 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슈가 됐는데 이전에 페루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진짜 대통령의 변화가 많았던 나라거든요. 2007년 같은 알베르토 후지모리 이제 일본기 대통령이 됐다가 이 사람도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역시 이제 비리 때문에 탄핵이 됐었고 이에도 이런 탄압이 굉장히 많았던 게 이 바로 페루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 이제 세 번째 탄핵까지 이렇게 갔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으로 선택을 세 번째 탄핵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본인의 어떤 인사에 대한 무능함 때문에 처음엔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에 대해 이 사람들이 이제 도망갈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였고 결국은 이제 탄핵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첫 여성 대통령인데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부통령이 대통령을 이해받게 된 거죠. 또한 페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특별한 거 없다 그러면서 여전히 시위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페루에서는 지금 엄청난 변화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페드로 카스티오 대통령 누군지 뭐 딱히 알 만큼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페루 대통령 탄핵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타나는 게 이쪽의 특징이에요. 이래서 이게 뭐냐면 이 탄핵 소추권에 대해서 의결권까지 심판권까지 모두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탄핵이 쉽게 됐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세 번째 탄핵이기 때는 같은 여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까지 같이 탄핵에 찬성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국회가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소추가 하게 됐을 때 실제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의결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탄핵이 되는 과정 자체가 이제 다른 기관이 하게 됨으로써 중립적으로 하게 돼서 다릅니다만 페루는 이제 소추랑과 심판한 것이 같은 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있게 되면 심판이 굉장히 쉽게 되기 때문에 의회가 어떤 다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탄핵을 막을 수가 없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보시면 이 탄핵안에 대해서 3분의 2, 87명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고 페루는 문을 닫게 되고 결국 이제 부통령이었던 이 사람이 이어받게 됐었죠. 이 부통령 이름이 이제 몰라르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임기 2026년까지 이제 계속 이어받게 됩니다만 이 사람이 뭐 훌륭한 사람이라서 탄핵을 시켰냐는 절대 아닙니다. 나름대로 의지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안에서도 많은 이제 반발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선 투표에서 이렇게 케이코 후지모리까지 됐다가 이 후지모리가 알베르토 후지모리 딸이었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결선 투표에서 페드로 카스티오가 되고 탄핵 소추안이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야당 투표에서 이제 부결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의회 탄핵 소추안 통과돼서 이제 부정부패 때문에 다시 한번 부결됐고 결국 이번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됨으로써 이 12월 2일부로 카스티오 대통령이 의회 해산 시도까지 했었어요. 하자 실패하게 탄핵안을 의견되게 되죠. 모라르테 부통령 이제 여성이 이제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실제로 이제 이 5년 사이 동안 굉장히 6건의 이제 탄핵 소추가 있었다라는 것들. 그 페루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탄핵이 있었던 나라다라는 거고 이 사례는 국회 안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지식을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볼라르테에 대해서도 보시다시피 예, 이 사람이 대통령을 많은 거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에서 국민들 역시 이렇게 나서 있고 또 탄핵 소추가 될 수 있는 또 변화할 수 있는 게 이쪽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기업, 중소기업, 비정규직, 비중추예요. 보다시피 이 간격이란 게 뭐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차이죠. 이게 점점 어떻게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다시피 이제 비정규직의 유지에 대해서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15.6% 낮은 때는 13.5%까지 대략적으로 이제 14에서 15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살짝 보이게 됩니다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의 숫자가 훨씬 더 많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간격이 커지게 됐고요. 사실 이 표만 가지고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더 이제 봐야 될 게 실제 이 대기업의 비정규직이 중소기업의 정규직보다는 임금이 높다라는 거예요. 하늘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이제 경영 불확실한 임금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중을 크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주는 데 대해서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지금 지켜왔던 2022년 2012년 봤을 때 35.7에서 41.1이니까 5.4%가 증가한 걸 보여주죠. 계속적으로 지금 비정규직 비중이 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총액이에요. 전체 같은 경우 이제 25,573원이라고 그래서 시간당 임금 총액인데 보다시피 정규직 같은 22,093이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그의 비정규직 15,000원 정도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둘 간의 차이가 큰데 이 비정규직도 평균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대기업의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보다도 더 적은 금액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해서 임금 수준 자체가 비정규직의 64.5%, 정규직이 받는 금액이 이 정도만 수렴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300인 미만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 57%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22,093원이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받는 거는 13,000, 14,000원 정도고 실제 거기에 42.7% 그러니까 거의 최저임금의 조금 넘는 수준만 수령하면서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의 실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비정규직, 정규직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임금에 대해서 수령하고 있는 것까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재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런 기업들에 대한 대책들, 지원금도 상당히 많이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 인력 수급정만 나왔는데 보다시피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이야기죠. 경제활동 인구가 30만 명이 증가했다가 2028년에 2,480이에요. 바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이게 계속 줄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경제활동 인구는 이제 많이들 다루는 겁니다만 생산 가능 인구와 경제활동 인구에 대해서 구분해야 될 거는 생산 가능 인구 중에 노동 가능 인구 중에 노동을 제거하는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죠. 또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경제활동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나 군인 같은 경우는 다른 케이스죠. 노동 가능 인구는 맞습니다만 경제활동 인구는 포함시키지 않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경제활동 인구 중에 취업자, 실업자, 일할 의사가 충분히 있고 일하겠다라는 구직 의도가 계속 밝혀진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보다시피 경제활동 인구 변화가 계속 크게 나타납니다. 15, 29세에서는 줄어들죠. 저출산의 효과죠. 거기다가 40대 같은 경우 지금 보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숫자 줄어든 게 보입니다. 이 50대 같은 경우, 30대 같은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경제활동인과 60대 같은 경우는 지금 70세 이상까지 굉장히 많은 게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예전처럼 이제 100세 인생 얘기합니다만 100세 인생이라서 일을 한다라는 행복함. 근데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있을까? 그래서 60세 이상에 대해서 이제 노동 개혁안도 이제 나온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기도 많이 바뀌어야죠. 산업발 취업자 증가함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들 중에 하나죠. 그러나 농업이나 교육서비스, 금융부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플라스틱 생산에 대해서 완전히 분해 친환경 종이빨대 개발됐었다라고 나와 있죠. 보다시피 플라스틱 생산을 하다 보니까 사용중인 신제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폐기된 것만 해도 지금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전의 것을 재활용해서 활용되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 여전히 폐기되는 것들이 새롭게 생산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만큼 굉장히 이러한 플라스틱의 생산이 너무나도 아직까지 많이 사용됐고 환경오염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종이빨대는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익숙하진 않, 이제 많이들 주니까 근데 불편한 거 많이 느끼시고 어디서는 이제 빨대를 주지 않고 그냥 마시게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걸 마시는 컵 자체가 또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좀 애매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일반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서 지금 보다시피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옥수수 플라스틱 빨대 차안이라고 만들었는데 보다시피 이것도 많이 되지 않습니다만 종이 빨대의 특징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이제 많이 이제 폐기가 돼서 되다 보니까 이걸 지금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연에서 지금 만들게 된 거 거의 이제 종이 빨대에 대해서 이렇게 금방 60일엔 변화되고 사라진다. 120일엔 사라지는 이런 빨대 완전히 분해되는 친환경 빨대를 만들어낸 겁니다. 또한 이 안에 코팅 방식이나 이런 것들 변화토해서 맛을 유지하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드밴스드 사이언스지에 게재가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술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쓰게 되는 게 바로 폴리부티렌 숙시네이트한 셀룰로스 나노크리스탈 여기서 쓰게 되는 코팅 물질의 주 성분입니다. 그래서 맛 자체도 유지한 데다가 여기서 이제 폐기 후 분해도 잘 되고 우리가 이제 종이 빨대 했을 때 쉽게 하는 게 뚝 부러지거나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있으면 이런 거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이 사용이 돼서 환경오염된 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것 중에 하나고요. 물에 잘 젖지 않는 시스템까지 해서 나름대로 굉장한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표준화돼서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여러분들 기억에 코팅 물질 주성분인 거 기억하시고요. 친환경 종이 빨대에 대해서 이게 60일 후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 120일은 사라진다는 거, 기존 빨대와 다르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다는 거, 이 정도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짧은 간추린 뉴스들에 대해 살펴보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했었던 30회까지 다뤘던 것들 중에서 이제는 이제 좀 내용적 측면에서 짧게 치고 넘어갔던 정리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만나이죠. 한국식 나이에 대해서 이제 만나이로 완전히 받게 되면서 2024년 6월부터 완전히 시행되게 됩니다. 만나이는 태어날 때 영상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고 나머지는 개월수이기 때문에 나이로 치지 않는 거. 한국식 나이는 새해마다 한 살이니까 12월 31일 날 태어난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응애하고 그 다음날 2살이 되는 케이스였죠. 예, 그렇게 됐었고요. 연나이는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하게 되는데 나이 들다 보면 많이 쓰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태어난 연도에서 빼가지고 이걸로 계산하게 되는 경우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 나이가 되게 되면 이전 한국식 나이에 비해서 한 살 이렇게 되는 거죠.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젊어지더라고요. 실제로 업계나 이쪽에서 활용하는 건 대부분 다 만 나이였습니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였었는데 이제는 이걸로 통일한다라는 겁니다. 만 나이 됐을 때 계속 이제 싸웠던 것 중에 하나예요. 만 56세로 했었는데 대법원은 만 55세로 해석되면서 이게 규정이 없었던 것 중에 하나고 운전통역하고 만 나이로 계산해서라고 했을 때 실제 사고 시 보험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었고요. 40세 미만 해석되고 이게 연나이인지 만나이인지 하게 되면서 이거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혼란돼 있었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상으로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전체로 시행되는 걸로 바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영주권자 의무 체류 기간 나왔어요.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호지 외국인 투표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와가지고 이제 국적 없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바로 투표를 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외국 같은 경우 그걸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굳이 다른 나라에 이걸 줄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투표권에 대해 이게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이들이 가짐으로써 어떤 우리 국민의 의견이 혼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한편으로 생각해 되면 이런 외국인들이 누구를 더 선호할까라는 걸 판단해 보면 약간 답도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가 갖고 있는 특권이 굳이 우리나라가 다른 데서 받지 못한다면 줄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러한 의견이 나온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이제 어떤 투표권에 대해서 주지 않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나오게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영주권 상실하게 돼요. 재입국 허가 중간에 들어가야 되고 갱신 기간 동안 캐나다 거주사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주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영주권이 있는 나라에 대해서 미니 왜곡이 없도록 하기 위해선 영주권 외국인이 자국으로 들어와도 투표권을 받아가게 되니까 이건 안 된다. 한 나라의 투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고자 이렇게 만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애플페이죠. 현대카드 애플페이 도입 시나리오인데 실제로 이제 애플페이가 2024년 초에 나올 것 같은데 바로 될 것까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이런 애플페이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우리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될까라는 거죠. 또한 이제 여기와 관련된 이런 NFC가 호환된 신용카드 단말기가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애플페이 도입 시 이제 이득을 보는 게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말기 오프라인 재유처나 아니면 경제 인프라 활용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대형 업체들이나 백화점이나 기타 등 이런 데는 다 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만 실제로 이제 애플폰에 대한 선호도가 우리나라는 높은 편에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플페이를 쓸 수 있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요청이 있어 왔고 애플페이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사용하기 또 굉장히 편안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도입은 바로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법안에 대해서 논의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언제 도입하냐가 중요한데 이제는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게 됐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왕계 승계도 나와 있어요. 바로 7대군 살마미 압들 아지즈 형제들 지금 있는데 왕세제 폐위되고 사촌 같은 경우도 폐위되고 총리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빈살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중동 특수사 그래서 아마 유명한 사진이 있었죠.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들이 빈살만에 다소곳이 앉아서 이제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했었던 사례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빈살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게 이 모하메드 빈살만의 경우 젊어요. 굉장히 젊고 37인가 아마 그럴 텐데 지금 이 사람 같은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천들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견제해서 이제 승리를 거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의회에서 이제 빈살만을 해서 와서 우리는 금액적으로 이렇지만 그 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독재죠. 예, 이걸 해서 이제 힘을 얻게 된 거기 때문에 정치적 측면에 이런 면에서 이제 그 나라의 일이긴 하지만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닌데 우리나라 입장은 투자의 대상이죠. 투자하는 사람의 대상으로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여기서 MOU를 맺게 됨으로써 거의 40조 가까이가 계약을 하게 됐었다. 이제 추산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특수에 대한 어떤 문을 열어줬다라는 면에서 이렇게 그 바로 오일머니 힘 중에 하나죠.
자, 보금자리론 통합의원 계획보인데 소득하원 1억 원 이하에서 특례 보금자리론 개편됨으로써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하원 1억 원 이하 지금 나와 있고 보금자리론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제약을 주겠다. 중저산한 수수료 없애겠다라는 거죠. 그 최저 4% 금리대 지금 하게 되는데 최저 4%가 지금 보다시피 의대형 안식과 4.0%에서 해서 단임금리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취약계층의 어떤 금융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될 거고 금리 인상이 되게 될 경우 당연히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변동금 금리는 굉장히 변화가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나오게 당연히 이건 환영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면제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또 논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받게 되면 적어도 우리 서민들에 대한 숨통을 트일 것 같고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최저 4% 보금자리론 이런 개념을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서 소득 한도가 얼마 이하다라는 기준 정도까지 살짝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동물복지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물복지에 대해서 이제 동물복지 강화가 이루어진다. 복지체제를 이제 법체제 개편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라는 것에서 이제 동물에 대한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물권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뭐 학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는데 이성을 중심으로 판단한 어떤 윤리적 입장에서 이제 동물들도 인간들과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있죠.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죠.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에서 돌보는 확대한다. 버려지지 않도록 그래 재발 방지한다. 고통을 주는 행위 안 된다. 이건 고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쾌락과 고통에 대해서 동물의 고통을 줄 수 있는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자라는 게 가장 큰 이유기도 하고요. 동물육이 막혀서 등록 활성화 같은 것도 있고요. 또는 개물임 사고나 여기서 양육 영업 관리라고 그래서 이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시스템. 왜냐하면 정확하게 등록이 되게 되면 여기서는 책임에 대한 여부를 확실하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후조치 관리까지 지금 하기 위해서 동물복지부에 대한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는 확실하게 이걸 마무리 진다고 했었으니까 그렇고 최근에 어떤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제도 살짝만 살펴보면 반려동물 물건을 동물로 취급하고 있다.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 피플티는 사실 일반인 소유 금지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만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중성화 수술 의무화 시킴으로써 이제 필요 없이 늘게해서 유기되는 경우를 막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맹경케의 시청허가 필요 허가에 대해서 허가제를 주고 있고 다른 관리 자격까지 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똑같이 가끔씩 이 개물임 사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제약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려동물 관련 해외 동물 이거 참고해서 나름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고요. 누가 담당한다? 농식품부가 담당한다. 그다음에 동물복지법이다. 목적은 그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등록제를 활성화시키고 허가제를 준다는 거 맹견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일반 교사 학생 만져대에서 어이 김보 뭐라고 써놨고 그 다음에 알려서 좋은 얘기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뭐가 크더라 뭐에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써놨죠. 기쁨 전화해라.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교원평가에서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글들을 써놓는 게 있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적절한 답변 때문에 교원들이 이제 피해를 겪게 되는 경우 이 정신적으로나 이런 폭력이죠. 또 다른 폭력을 겪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지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우선 기본적으로 교훈평가는 필요한 부분은 맞죠.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자신의 니즈에 대해서 중요하기도 하고 대학교에서 여러분들 학점 받았을 때 당연히 이제 학점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지만 학점을 열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지금 구축이 돼 있죠. 근데 중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보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쓰는 거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다. 교원노조는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만 교훈평가는 실시해야 된다. 다만 이런 거에서 걸러낼 수 있는 어떤 필터링 작업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원평가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내 마음대로 수업하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평가 제도가 있어야만 교원들의 어떤 실적 성장도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고민해야 되겠죠. 자, 물리치료 과정인 질적 분석 사례에 대해서 나왔어요. 바로 뭐냐면 365회 1년 동안 자, 그러면 이게 주말을 병원 안 여는 데를 계산해 봅시다. 그럼 365회에서 하루에 2번 이상 간 케이스도 많다라는 거죠. 2번이 뭐예요? 3번 이상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침에는 이 병원, 저녁에는 이 병원. 한방 양방을 다 간대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게 되고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병원에 갔을 때 어떤 물리치료를 받게 됐을 때 그 비용 자체가 이제 국가에서 그걸 다 대주기 때문에 당연히 쇼핑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죠. 받으러 가는 것은 병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편안하고 시간을 보내고 하는 거죠. 질환 치료가 아는데 뻐근하다고 스스로 인식하다 보니까 계속 가서 해야 되고요. 본인 부담이 없어요.
1,500원에서 지금 해당해서 최근 1,900, 2,400 인상되었지만 하루를 거기서 치료를 받고 하면서 이 금액은 비싸지 않다라고 보는 것 중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비급여나 이런 건 부담이 되는데 노인과 차상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정책을 활용하는 거고, 예를 들어 의료급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담금조차도 이제 국가에서 이것을 다 대주는 경우를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사례가 바로 여기는 2,550명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에게 연간 급여비가 거의 1,000만 원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 치료가 정말 아픈 사람들이 가는 거냐 하면은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필수련 지원 방안,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이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다시피 이제 새해되면서 정부에서 이제 개편안 계속 꺼내는데, 대부분은 당연히 이러한 것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정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초음파 너무 많이 했었고, 재정 지출 많았었고, 필수 의료 강화 때 간호사 이제 태움에 대해서 있었던 사례 있었죠. 제한적 적용, 본인분의 최대 90%까지 올리기, 외국인 피면제 6개월 이상, 그리고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라서 우리나라 그냥 보험 혜택 바로 보는 거 안 되고, 응급 전용 입원실 관리료 같은 거 만드는 것에 이제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평일주가 가산수가에서 주간연행 50에서 100%, 50%씩 지금 다 오르게 되죠. 그래서 가산수가 강화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 올리고, 분만식과에 대해서 이제 구분하겠다. 지역 수가랑 이런 거 구분해서 추가를 해서 하겠다. 그러니 분만수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역에 따라 나누겠다라는 것들, 의대 정원 확대까지 하게 됨으로써 의사들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틀린 말도 있고 맞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는 거, 이건 안전하고 똑같지만은 국민들에 대해서 이걸 보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은 꺼내놨습니다만 어떻게 논의가 되고 바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같은 의료 쇼핑에 대해서 막아야 되겠지만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는가라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장기 우주 탐사 로드맵 해갖고 나와 있어요. 바로 뭐냐면 2050년 우주 수송 목표 한다라고 하는데, 2050년 가까우면 가깝고 멀면 먼데, 실제로 이런 목표에 대해서 이전에 많이 얘기를 해왔었죠. 근데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화성 무인 착륙에 대해서 2045년까지는 할 거고, 이게 활성화시키는 거 그 다음 단계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주개발 예산들 계속 확대되고, 실제 바이든 미국과도 이제 연결을 통해서 뭐 주피터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나라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게 45년에 화성 궤도선, 화성 착륙선 지금 하겠다라고 했었고요. 우주과학에서는 LA 탐사선이나 L4 탐사선이나 우주망원경 같은 것들 지금 개발하는 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우주가 인간들의 어떤 활동 공간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되겠죠. 되기 때문에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처음으로 이제 하는 게 화성 착륙선을 2045년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 계획이니까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치, 조미 파우차이, 스찬 파우차이 지금 나와 있죠. 속성에 대해서 좀 발효고 절임이고 발효예요. 절임은 장아찌죠. 그러니까 이게 파우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볼 게 아니라 같은 배출했다라는 것과는 달리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향신 들어가는 양념도 매우 다양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김치도 조금 다양하게 있죠. 이제 응용돼서 나오고 있는데, 김치가 파우차이냐라는 것은 여전히 논란이 되죠. 지속 발효 영양기능성 물질 나오는데 여기서는 살균, 균을 다 죽여버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변질 발생을 막는 건데, 우리는 오히려 좋은 균을 이상균을 만들어내는 게 원칙이고요. 김치형도 홍합편 때 물김치 형태 이렇게 돼서 물김치밖에 없는데, 이것을 김치하고 같다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염도에 대해서도 이제 장아찌입니다. 이건 아니고요. 사천 파우차이도 당연히 이것도 아니고요. 단시간 절임이기 때문에 절임 없는 것과 또 차이도 있고, 향신 양념 종류 진짜 많은데 이쪽 같은 경우는 들어간 재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치연구소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김장문화에서 구글에서 파우차이 바로 계속되네요. 또 네이버 팝하고도 이렇게 해석이 됐었죠. 이쪽에서 이제 계속 이런 거를 하는 게 서경도 성신여대 교수, 이제 독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김치에 대한 얘기 계속 제소를 걸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국의 표기에 대해서 신치라는 이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 고유 문화냐라고 자꾸 주장하는 데서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것을 뭐 김치 먹는 문화가 예전에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지만, 김치를 우리가 뗄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울푸드 죠? 네, 그래서
자, 올해의 사자성어 선물 결과입니다. 과일불개, 어깨미창, 늘한지, 문가수비, 군매무상. 물론 밑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아무래도 상식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과일불개를 답으로 골라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수준 높게 어렵게 낸다라고 한다면은 뭐 위쪽에 있는 것도 지금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의에 대해서 지금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자면은 이제 뭐 과일불개 같은 경우 이제 잘못이 있으므로 고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논어에 대해서 과일불개 시가에서 지금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다른 거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압도적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 떨어지게 되는데,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보이고, 구매무상 같은 경우 무리가 모여서 되게 코끼리 이제 코끼리 다리를 만들고 이제 무리가 모여서 맹인들이 모여서 코끼리를 갖고 코끼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했는데, 교수 신문에서 보통 이걸 하게 돼서 이슈화 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이 표현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내용에 대해서 살짝 살펴봤는데, 수능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실제 이제 스케치만 지금 나왔습니다. 조금만 이제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바뀌었어요. 여기서 지금 이거 보시면 수능 보시면은 거의 없을 테니까, 여기 보면 수학하고 국어하고 이렇게 있는데 공통 과목 선택 과목이에요. 국어도 선택해서 보고요. 수학도 선택해서 봅니다. 선택 과목 25%, 75%에서 고르는 거 보기 때문에 점수가 이전하고 달라지고요. 사회탐, 과학탐 구분이 없어요. 보다시피. 근데 과학 하나, 사회 하나 보는 게 가능한 시대가 된 거죠. 문이과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게 된 거고, 재외국어 한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를 지금 하게 되는데, 이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재외국어 한문 이렇게 되는데, 영어나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뀐 거고, 이게 지금 내년에 유지가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수능지도 이렇게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 아마 시험을 다 보신 경험이 있다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또 이제 2023학년까지 이렇게 되고, 이후에도 또 변화가 조금 더 있겠죠. 심지어 주관식으로 출제된다라는 말까지 있으니까 예,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찬반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것 중에서 지금은 이제 좀 봐줘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찬반 토론에 대해서 이전에 다뤘는데 교권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봤었는데, 이 치매 예방 방안에 대해서 치매 행위제나 엄정한 교육, 예방 교육 캠페인, 기타 나왔어요. 그러니까 치매 예방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치매 행위자. 그러면 교육활동 치매니까 누가? 학생이나 학부모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진짜 더 많다라는 것을 하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교사 쪽이라기보다는 학생에 대해 경험이 더 많겠죠. 학생층의 입장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권 침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이 실제로 이야기한 겁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기재를 찬성하냐라고 했을 때 기재 찬성 37%, 경중 고려의 기재라는 것들 지금 나와 있죠. 사안의 경중에서 지금 보다시피 기재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고, 처음은 풀어보자, 유혈주자에서 지금 이렇게 기재가 지금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90%가 넘었죠. 기재를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기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기재를 하자 쪽이 지금 압도적으로 크다는 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러한 것들이 교권침해 학생부에 기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자 쪽이 훨씬 더 많은 거고,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했는데, 학생들의 성장 과정 통해서 변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학교에서 보여주는 어떤 뉴스나 기타 등등 모습들은 생각보다 문제가 큰 편이죠. 근데 여기서 또 일반화를 하면 안 되는 거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정말 성실하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했을 때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 주차 공간 축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줄이자라고 했는데 2%에서 4%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이제 지역에 보게 되면 주차 공간이 너무 다 비어 있는데, 가끔씩 이거를 이제 그냥 활용하는 분이 있어요. 주차하는 표지 미부착이나 또는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하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당연히 과태료 10만 원에서 신고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직접 와서 잡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적으로 주차하는 표 부당한 방문 사유, 누구한테 빌려서 했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2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되고, 장애인 전용 주차 방해인 같은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주차구역에 세운 게 아니라 그 앞에 가리게 된 거죠. 우리 책에 보면 거기 이제 사례가 나오는데, 장애인 저체구역 이 사진 있죠? 자동차 보게 되면 이 선을 침범해서 이렇게 이러면 50만 원이 됐는데, 실제로 이제 신고를 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제 경고 조치만 해준대요. 이거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친구가 이제 학교 도서관에서 지금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 신고를 했더니 이런 결과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제 부과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주차 공간에 대해서 이거는
예,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이제 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맨날 비어 있는데 함이죠. 장애인이 병원 갔으니까 비어 있는 건데 맨날 비어 있다라는 것을 할 수도 없겠죠. 근데 개인 땅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 개인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것도 많으냐라는 건데 적어도 이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마련해 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 퀴즈들, 하디슈 퀴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디슈 퀴즈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세는데 이전에는 이제 개수가 좀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이번에 다뤘던 것만 중요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 화물연 총파업 돌이켜 정부는 사상 초유라고 했어요. 최초로 했죠. 바로 뭐 업무 개시 명령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24일 내 24시간 내로 이제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15일 동안 여기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기간 주고 15일 이후에는 24시간 명령 떨어지고 바로 하는 개시 명령,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고요. 12월 10일 발표된 노동시장 개편 권고문의 연장 근로시간 조정돼 주당 몇 시간까지 69시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69시간 강제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이제 동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고요. 파워밴드 간도 패스워크를 바탕으로 공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주도하는 이것을 한국 축구에 도입하였다라고 나와요. 차곡차곡 쌓아 나간다 그러거든요. 어떤 골 넣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만다. 이것을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이 빌드업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공부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한꺼번에 전부 다 많은 것을 한다기보다 차곡차곡 만들어 나가는 과정 필요하죠. 4번입니다. 대만 현재 반도체 제조 경쟁력 의지의 첨단 산업 위주로 이것에 대한 지원을 추진 중이다. 대만은 TSMC 이제를 가지고 있고 그 밑에 2위 업체도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원대로 돌아와서 이제 대만 내 자체적인 생산 능력을 놀리고자 하는 거 리쇼어링에 대한 이야기죠. 이 리쇼어링 정책은 비단 대만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를 지금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가 논란이 지속 MBC의 갈등의 부출입 기자단과 정례적으로 진행해온 이제 출제가 되면은 도어스태핑으로 내지는 않을 거예요. 도어스태핑은 안 되고 출근길 문답이랑 국어원에서 쓰는 표현 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도어스태핑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이걸로 순화시켜 쓰자라는 거니까 기억하시고요. 6번 대전광역 실내 마스크 의무 자체질 이거죠. 방역당국 이것을 강조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전광역시가 정부 쪽에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해서 바꾸는데 정부 입장에서 이 방역 지침 자체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고 대전에 사는 사람뿐만 이동하는 사람들도 이걸 바뀌는 거에 적응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일 방역망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7번 2021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의 법률 개정에서 2001월 1일부터 이제 바뀌죠. 여러분 이제 사는 것부터 머루 표시 소비 기한으로 제시가 된다. 유통 기한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샀었던 물건에 비해서 조금 더 기한이 길어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소비 기한은 넘기시면 안 돼요. 소비 기한 넘기시면 안 돼. 진짜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8번 이것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에 성립되었다. 투명성, 책임성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때까지 해왔던 내력이나 이런 것들 마치 예전에 조선왕조 실력하고 비슷하죠. 대통령 기록관입니다. 자, 그다음에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 지원이 증대되며 이제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줬었는데 이걸 제한했었고 연간 예산에 이것을 출연금을 이제 TBS는 여기에 대해서 거의 70% 정도, 뭐 정확하게 71%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의 출연금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전면적 개편이 불가피하게 됐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10번 이건 한국경제 전체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재화 영역에 대한 생산활동 흐름과 월별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전 산업 생산 지수였죠. 아까부터 전이란 게 온전할 전체, 전체 훌입니다. 이 전체 산업 지수에 대해서 지금 파악했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11번 국회 가방위는 지난 12월 12일 이것을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골자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라고 했어요. 바로 뭐냐면 공영방송에 대한 이야기였죠. 공영방송이 이제 정부의 어떤 이제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방지하고자 자체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KBS가 가장 많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 12번 중국 정부가 고강도 방위체에 대한 불만이 시작돼 이거에 대해 강경 대응 나서자 점점 반정부 시행하고 가더라. 자, 바로 백지시죠. AC라고도 부르고 A4C라고도 부릅니다만 백지를 들고 이제 사람들이 거리에 나서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또는 SNS로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13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 폭등하자 유럽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반사에 일어난 에너지 기업의 무엇? 횡재세라고 부릅니다. 횡재세는 그야말로 앉은 자리에서 갑자기 수입이 많아지게 되는 케이스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4번 이것은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마지막 한계선 마지노선에 대한 이야기죠. 일론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조치가 아닌 조치죠.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서 바로 뭐
레드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레드라인 마지노선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이제 레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외교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독일에서 국가정복도만 체포된 극우 반정부 세력 자신들 이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포함됐다. 바로 뭐냐면 제국 시민이죠. 독일의 그 당시 이제 프로이센과 찢어졌던 연방이 합쳐지면서 연방 제국이 형성되게 되고 이때 이제 만드는 제2제국에 대해서 내가 제국의 시민이다. 독일이 가장 잘 나갔었던 시대를 이제 반추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16번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이 강제노역 돈을 알려진 여기에 세계유산 등재 군함도에 대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잊지 마시고 이 군함도와 사도강사안이죠. 여기서 이제 노역에 동원해서 이 사도강사안을 지금 올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왜곡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다라는 것과 이거 말고도 이제 다양한 일본이 우리나라 동원한 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번 이것은 서류나 물건 따위에 보내 정해진 곳에 이르게 한다는 형사소송 사건이 넘어가는 것 검찰로 송치했다 보냈다라는 거죠. 이제 검찰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자, 그다음 페루는 대통령 탄핵 소추권과 이것이 모두 의회에 있어서 발의와 가결의 정적성 없는 의회 견제 불가능한다. 헌법재판소였고 이런 모든 탄핵 소추에 대한 탄핵 가결까지 전부 어디에 있다? 의회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탄핵 심판권이라고 부릅니다. 탄핵 의결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탄핵 심판권을 보통 많이 쓰죠. 자, 19번 이것은 노동을 제공하는 의사 능력이 있어라고 했어요. 생산 가능 인구, 즉 노동 가능 인구와 바로 여기 있는 경제 활동 인구 구분해야 되죠. 그 기준이 바로 뭐 의사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들. 그래서 경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 실제 기여할 수 있는 인구를 경제 활동 인구라고 부릅니다. 20번 이것은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고 작은 입자를 떠나는 미세 플라스틱을 생성할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우리가 쓰고 있는 폴리에틸렌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이 폴리에틸렌은 지금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계속 남아 있으니까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하나연에서 개발한 분해되는 생분해 빨대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시사용어 브리핑 몇 가지 이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상식 문제들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